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던 해외 유입은 다소 주춤한 반면 진정세를 보이던 지역 감염은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건데 여전히 가족과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또한 오늘부터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일부 완화됩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 수도권 내 주요 공공시설들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관련된 소식도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7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부터 살펴보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4명입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가 21명이었고 13명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최근엔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았는데 8일 만에 비율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라크 건설 노동자와 부산의 러시아 선원 등에서 확진세가 진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3,745명이 됐습니다. 이 중 격리 중인 환자는 894명입니다. 어제 오후 추가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296명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가 더 많군요. 이 지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역에서 감염된 환자는 서울과 광주에 집중됐습니다. 각각 10명씩입니다.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지역 감염은 대전에서 1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광주는 신규 확진자가 모두 한 경로에서 감염된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집계까지는 10명, 집계 이후 1명이 더 확인돼 모두 11명입니다. 전날은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이어진 감염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가 함께한 가족 모임에서 8명, 그리고 이들 가족의 직장과 학원 동료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이 집단 감염의 경로가 된 확진자를 고발 조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서울 지역의 환자인데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요? 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지역 가족 모임에 참석했던 확진자는 송파구 60번으로 분류된 50대 여성입니다. 역학조사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통해 들통해났습니다. 광주시는 거짓 진술 때문에 감염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서 이 여성을 고발했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역학조사 누락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어제 제주시는 서울시를 상대로 거듭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서 확진자의 접촉사로서 자가격리했어야 할 서울 지역 환자가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도내 감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앞선 확진자가 해당 환자와 접촉을 한 사실을 역학조사에서 말하지 않아 자가격리 조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제주도는 서울시가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했다면 2차 감염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환자의 여행 후 제주도에서는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 오후까지도 그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까지 혹시 모를 감염을 걱정한 진단검사 대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 확진자의 고의적인 거짓말이든 또는 예상치 못했던 누락이든 간에 어쨌든 이 방역에 발생한 작은 틈이 또 다른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일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 지역 상황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어제 0시 기준 집계에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74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모두 지역에서 감염된 경우였습니다. 중구 한화생명 관련이 4명, 관악구 사무실 관련 2명, 기타 경로 2명에 나머지 2명은 아직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 감염 경로, 중구 한화생명과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각각 15명과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전체 누적 확진자 중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147명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45명이 격리 중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개방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공공시설의 문을 다시 열기로 했는데 어떤 곳들이 포함됩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도서관 그리고 예술의 전당 등이 해당됩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5월 말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해왔는데 약 2달 만에 재개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합니다. 먼저 중앙박물관과 도서관 등 10개 기관은 수용 인원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입장을 허용하는데 예약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신청을 받아 인원이 몰리는 걸 막습니다. 극장이나 공연장은 수용 인원을 50%로 제한해 기획 공연과 민간 대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은 월요일 대부분 휴무일이고 내부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방은 수요일인 22일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별개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방송 전 시에 확인한 결과 정부 지침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라 구체적인 개방일은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것이 올해 1월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6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또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6개월 동안의 확진자 증가 추이를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직접 질병관리본부의 그 통계를 다시 찾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던 때가 지난 1월 20일이었습니다. 예. 날짜가 좀 중요한데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35세 중국인 여성이 들어왔었는데 사실 국내로 들어오려던 것은 아니었고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환승을 해서 일본으로 가려던 승객이었죠. 네. 이번 확진자가 나온 건 그로부터 나흘 뒤였는데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를 하다 귀국한 50대 우리 국민 남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82명으로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또 1개월이 지나는 동안에는 갑자기 8,000명이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당시 누적 확진자가 8,600여 명까지 늘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100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는 이제 증가세가 또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4월 20일까지 2,000명이 증가를 했고요. 네. 이때 전국의 확진자가 누적 기준 10,000명 선을 이제 넘는 때가 됐죠. 예. 이후에는 또 한 달 새 증가폭이 430명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수가 하게 됐었죠. 네. 그런데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달 20일까지 1,200여 명이 증가했고 오늘이 7월 20일인데 네. 어제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한 달 사이에 1,37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지금 13,740여 명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망자 추세는 어떨까요? 이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것에 비해서 국내 사망자 비율은 다행히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망자가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이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왔었습니다. 예. 2월 19일에 처음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었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달씩 지나면서 90여 명, 140여 명 이렇게 늘어서 4월 21일 기준으로 236명까지 늘었었는데요. 네네. 이후로는 매달 20명대 또는 10수명씩만 늘어서 어제 기준으로는 300명보다 5명이 적은 295명으로 누적 사망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는 이 지역별로 누적 확진자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수도권 내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전국의 누적 확진자 어제 0시 기준으로 13,700여 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중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4분의 1보다 조금 적은 이제 23.8%
10% 비율로 지금 나옵니다. 총 3,000명을 넘긴 수치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전체를 봤을 때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이죠. 네네. 그래서 대구 경북 합쳐서 8,300여 명이 되니까 전국의 전체 누적 확진자와 비교하면 60%가량 됩니다. 예.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은 한때 이 확진자가 매우 치솟았을 당시에 이제 수치이고요. 사실 현재는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네. 오히려 수도권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숫자가 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방에서는 뭐 어쩌다가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10명의 집단 감염이 이제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죠. 네. 또 그 이후에도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공시설을 폐쇄한다든가 또 네. 민간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통제 수위가 좀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통제 조치들을 조금씩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사회적 피로감들 좀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도 정부가 아주 고려하지는 않을 수 없는 네. 상황이 된 건데요. 정부가 일단은 발표상으로는 오늘부터 수도권의 뭐 박물관, 미술관, 또 뭐 도서관, 공공시설 다시 문을 열겠다. 앞서 네. 이제 김승환 기자가 전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지난 5월 초 우리 황금 연휴 때 집단 감염이 매우 크게 발생했었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었는데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이후에는 경기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5월 29일부터 정부가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예. 수도권 공공시설 8천여 곳의 운영을 중단한다. 또 유흥주점과 학원과 PC방 등을 고위험 시설로 규정하고 이곳들의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시행을 이제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비교적 감염 위험성이 낮은 이런 공공문화예술 시설까지 문을 닫는 건 너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뭐 지적이나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신중히 좀 지켜보다가 수도권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자 이번에 공공시설을 다시 문을 좀 열어보자라고 이제 조치를 취한 거고요. 예. 앞서 또 이제 김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입장 인원은 이제 제한하는 조치들이 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앞서서 그 김승환 기자도 간략하게 살펴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다시 운영에 들어가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박물관과 뭐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뭐 현대미술관 이렇게 한 10개 기관은요. 수용 인원의 최대 30% 범위 안에서 입장을 허용하고요. 예. 이 기관들은 이제 예약제를 시행하고 또 시간당 이용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특정 시간에 사람이 몰리지 않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제 극장들이 있습니다. 뭐 국립중앙극장, 또 국립국악원, 또 예술의 전당, 국립극단 이런 이제 8곳의 극장은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을 해서 뭐 기획 공연이나 또 민간의 시설을 대관하는 조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고요. 또 경복궁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있는데 네.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객을 최대 1,000명까지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숨통은 좀 트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궁궐이나 왕릉 시설도 이제 개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시설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입장 인원을 잘 통제하면서 서서히 통제 조치를 완화하면 되겠고요. 사실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민간 고위험 시설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내렸었던 그 집합 제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지금 고위험 시설 이제 12곳이었는데 뭐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들 대표적이죠. 그렇죠. 이들 시설에 내렸던 집합 제한 조치 계속 유지됩니다. 또 방역 수칙 준수 의무도 계속 유지됩니다. 그만큼 그 위험성이 아직 크다라는 거죠. 네. 이들 시설에 속하지 않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예. PC방이 속하지 않고요. 또 300인 미만의 뭐 소형 학원도 속하지 않는데 네네. 이들 이제 시설들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해제를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좀 결정하기 어려운 단계니까 지자체가 좀 더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야구장이라든가 네. 또 축구장 같은 그런 대형 스포츠 시설인데 사실 그 관중 입장 제한을 풀려고 했다가 이게 다시 번복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네. 이런 시설들은 통제가 풀리는 건지 궁금하네요. 역시 풀리지 않습니다. 아하. 네, 이번에 이제 정부의 조치 안에 이들 시설들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요. 많은 대중들이 또 기다리겠지만 사실 스포츠 시설들 관중석들이 워낙 좀 조밀하게 붙어 있는 특수성 또 예. 수용 인원이 워낙 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많게는 네. 수만 명대 이런 상황들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 통제를 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 집단 감염이 이어졌었던 교회, 성당, 사찰 같은 종교 시설의 경우는 일단은 소모임까지 금지하던 조치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네, 상당히 세밀한 수준의 조치였었는데 예. 이 부분은 조금 풀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어제 방역당국이 발표를 했었죠. 네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줄었다. 또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네.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는 조만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제 정부는 이런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좀 주목을 했을 때 정규 예배가 아닌 뭐 수련회라던가 아니면 뭐 모여서 성경 공부라는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가대 연습과 같은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치를 열흘 전에 내렸었는데요. 네.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 시설로 아예 규정을 했던 건 아니었고 맞습니다. 소모임에 대한 제재였는데 예. 박 장관은 일단 지난 2주 정도를 좀 지켜보니까 종교시설을 매개로 한 확진자 수 발생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주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조만간 좀 종교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좀 한 단계씩 좀 낮춰가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해외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제 6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냥 확진자 수보다도 이제 사망자 수가 좀 주목이 되는데 네. 지금 10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제 불과 이제 20일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오. 큰 숫자죠. 미국 존스 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 어제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명을 이제 넘겼습니다. 네. 네, 확진자 수로 보면은요, 지금 1,431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많은 건 역시 미국 아닙니까? 371만 명까지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또 역시 누적 사망자만 보면 뭐 브라질이 7만 8천여 명, 또 영국이 4만 5천 명 해서 그 뒤를 좀 잇고 있고요. 예. 프랑스나 스페인, 인도 등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누적 사망자 지금 2만 명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인도의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다 보니까 네. 하루 확진자가 무려 4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인도는 지금 확진자가 어제 하루만 3만 8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아.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네. 누적 확진자는 지금 108만 명까지 가 있거든요. 예. 이게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금 확진자가 많은 건데 네. 인도의 경우는요,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이 사회적인 어떤 규제 수준을 조금 낮춘 부분이 있었어요. 확진자가 이제 그때부터 다시 끝없이 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뉴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들은 사실 증가폭이 지금 많이 주춤한 상태인데 다른 대도시라던가 농촌으로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한결 훨씬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잠깐 방심해서 사회적 방역 통제를 풀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다른 해외 국가의 상황들을 반면교사 삼고 또 강도 높은 방역 수위를 지켜가고 집단 감염이 일어날 소지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이강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이강훈 기자와 지난 6개월 동안의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되짚어봤는데요. 어제는 방역당국이 최근 2주 동안의 코로나19 국내 지표가 많이 개선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 또 재유행 우려가 컸던 수도권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두 분께서는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안정된 건 사실이죠. 네. 최근에 2주간 국내 지역사회 발생을 보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하루 평균 21.4명이고 여기서 서울 수도권은 10.2명이기 때문에 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이 15.8명에서 27.4명으로 늘어서 예. 거의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어떤 날은 두 배씩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아직도 수도권의 10명이라는 것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이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또 더 이상의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7.8%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사실 줄은 것으로 보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환자 수의 감소와 외국인 환자들이 늘어남으로 해갖고 감염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예. 이 7.8%라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안심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호전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꼭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2주 후에 또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심할 것뿐만 아니라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내 감염 상황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강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몇 가지 덧붙여 보면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확산세가 진정이 되어 보이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방역 활동의 결과라는 걸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6월 초 중순경에 수도권과 그리고 대전 또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도권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방역 당국도 가졌었고 또 그런 보도를 접한 시민들도 좀 더 위축되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지금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2주간에 걸쳐가지고 수도권이나 혹은 대전 또 광주 전남의 지역사회 발생자가 좀 줄었다고 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약간 이제 고삐를 풀면은 앞으로 2주 후에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1명에서 0명 때로는 2명 이런 정도의 숫자들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계속 나오면은 아 이건 진짜 확산세가 완전히 멈췄구나.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한 달 이상 가지 않고 2주 정도만 보고서 다시 고삐를 풀면은 다시 2주 후에는 또 다시 그 전에 한 달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일부 전문가들께서 굉장히 고무적인 지표로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10% 위였었는데 10% 미만으로 줄었다고 짚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방금 백순영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이건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왜 착시 효과냐면 통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의 숫자가 57명인데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도 사실 53명으로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런데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냐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숫자는 적은 반면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 불명 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불명 비율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 불명 비율이 실제로는 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든
또다시 집단 감염과 같은 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약간의 진정세는 사실 지난 2주 동안의 강화된 방역의 결과로 볼 수가 있고, 또 만약 지금 이 마음을 놓았다가는 다음 2주 뒤에는 또다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이 방역에 충실히 잘 이행을 한 결과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가 다소 이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 정부가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해온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도서관, 미술관 이렇게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었던 수도권의 주요 공공시설들이 다시 재개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아직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적절한 시점일 수 있는데요. 여러 네. 가지 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휴가철이 되면서 이것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좀 더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들이 있고요. 예. 또 이것들이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한다면은 사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반 정도만 입장을 시킨다든지 QR코드 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환경 소독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기 같은 것들을 잘 하고 또 모든 그 입장하시는 분들이 잘 지킨다면 모든 것을,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지금 전남하고 광주같이 2단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이 시그널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분명히 좀 해이해질 부분들이 있어요. 이 지표들도 좀 많이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휴가철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분께서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역 감염이 감소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해외 유입의 경우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역 조치는 좀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좋을까요? 지금 방역 조치 자체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최선이다. 예. 한데 문제는 산발적인 발생이 나타났을 때, 즉 깜깜이 환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방역은 항상 N차 감염이 일어난 다음에 쫓아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긴장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또 여름이 되었더라도 좀 해이해지는 마음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방역에서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강양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풍선처럼 한 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다른 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여름에 휴가 가면서 단체적으로 관광을 간다든가 또 그 관광지에 가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서의 음주라든지 또는 같이 춤을 추고 논다든지 노래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올 여름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올 가을까지 가는 이 방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방역, 검역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인원을 갖고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네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 정치권에서 이것이 지금 안심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지금이 긴장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약간만 덧붙이면은요,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역 당국은 2주 동안의 지표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약간 더 느슨하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또 이 부분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패착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앞으로 열흘 정도가 뒤면은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냐면, 방역의 정석이냐면 앞으로 열흘 동안 좀 더 조인 다음에 휴가철까지 국내 발생 환자 수를 확 줄여 놓아야 네. 휴가철에 이동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확진 환자 수가 8월 중순경에 되었을 때 더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초반의 상황이 좋다고 해서 고비를 좀 느슨하게 하면은 아마도 7월 말 8월 초 정도가 되면은 다시 또 지역사회에서 확진 환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은 마치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다음에 주로 방문 판매 업체들을 통해서 그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대전이나 혹은 광주, 전남으로 이동을 했던 것처럼 네. 그때 또 이 여기저기서 이제 늘어났던 바이러스들이 휴가철을 틈타서 전국으로 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히려 그 휴가철 직전까지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최소화해 놓은 다음에 이제 휴가철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맞이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난 5월에 그 황금 연휴 이후에 갑자기 방역 체계를 느슨하게 만들게 되면서 사실 좀 잠잠해져 갔던 우리나라의 확산세가 다시금 좀 거세지는 그런 경험도 한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때 면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예. 그 연휴 때의 것을 좀 보고서 좀 완화하자 하는 것이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 시기에 네. 이게 완화하는 것이 약간 섭부르지 않나 하는 것이 네. 그 앞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 또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방역의 가장 큰 적은 방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휴가철을 앞둔 지금 이 사실을 한 번 더 꼭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역 당국의 발표를 살펴보자면 또 지금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가 7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동안 해외 유입이 지역 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는 해외 유입발 N차 감염에 대한 대비도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방역 당국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외에서 혹시 들어와서 확진 환자로 판명이 되더라도 그분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까지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가 총 7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사례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공항 등을 통해서 입국을 한 다음에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 사례는 자가격리 중에 가족들한테 전파를 한 사례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아주 부분적이고 예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입국을 한 다음에 이동할 때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네. 방역 당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입국자 본인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가능하면은 가족과 접촉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기보다는 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설에서 본인 개인이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이 가족들과 접촉하지 않고 격리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 중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으신데 네.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열악한 자택에서의 자가격리를 선택을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동료들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약간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방역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 조치를 좀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네네. 2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2세 이하의 아이들은 자가격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세 이하의 아이가 확진을 받았을 때 혹은 자가격리를 할 때 이 수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이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예. 상당히 자가격리하는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부모하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전적이긴 한데 네. 결국은 조모나 부모나 전부 감염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조치가 또는 어떤 방침이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이 두 분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 이동 시에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가족과의 접촉도 최소화하면서 되도록 격리 시설을 따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주 노동자라든가 또는 뭐 2세 이하의 뭐 영유아라든가 이런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이 격리를 지원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보조 지원책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하루 동안의 국내 상황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34명이 추가됐는데요. 이것이 서울과 광주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안정세를 찾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분이 송파 60번 환자가 네. 광주에 가셔서 친인척 17명과 2박 3일 동안에 3번 식사를 하셨다는데 여기서 감염된 사람이 12명이고 2차, 3차 감염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동선을 밝히지 않아서 이 동선을 찾는 동안에 N차 감염이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예.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받고 있어야 되고 많은 돈이 들고 결국은 고발당해서 구상권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죠. 인천 학원 강사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확실히 자기가 이것을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 되게 되면 꼭 밝혀지게 되거든요. 다만 시간이 늦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동안에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결국은 시민의식으로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또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부터 광주로 또 전남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킨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2차, 3차 감염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또 수도권에서도 지금 10몇 명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감염은 알 수 없는 곳에서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바짝 조여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마스크 없이 해열제를 복용한 채로 제주 여행을 했었던 그 서울 광진구 확진자로부터의 N차 감염 우려가 컸었는데요. 제주 한림읍 지역의 접촉자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다행히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여름철 관광지를 대상으로 이 휴가철 방역에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휴가철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휴가철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는 몸에 증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꼭 코로나19 확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증상으로 간주해서 3, 4일간 집에서 쉬라는 지침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휴가철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예약을 다 해놓았습니다. 예약을 다 해놓았고 그 기간을 지나면은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예.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혹은 휴가에 동행하기로 했던 일행 중에 한 분이. 자,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취소하고 집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네. 뭐 예약되어 있는 비행기라던가 혹은 호텔이라던가 숙소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꾸역꾸역 가시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코로나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리고 뭐 종합감기약 같은 것을 먹으면서 버티면은 여행지에서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아마 이분도 틀림없이 본인이 코로나19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에 하나 그게 코로나19라면은 이런 제주도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접촉을 해가지고 4명한테 추가로 전파를 시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행만 전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현지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방역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으실 텐데 휴가 계획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사 휴가 계획을 다 짜놓고 일정이 확정이 되고 숙소까지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휴가를 포기하시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라던가 본인이 접촉하는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실천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 것이죠. 그동안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또 이 여름철이 왔는데 또 마음대로 예전처럼 외출하지 못하는 답답함, 다들 같은 마음이실 테지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여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셨더라도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올해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눠봤던 이 광주 사례에 대해서 교수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던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 이 광주시가 결국 이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거든요. 피해가 자꾸 확산되니까 결국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린 건데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주 여러 가지 심경이 복잡할 것입니다. 걱정도 그럼요. 많이 되고요. 예. 그런데 그 동선을 역학조사를 할 때 동선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가능한 한 최대한 기억나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고 네. 거기서 생각 안 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고의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들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CCTV라든지 뭐 핸드폰 또 여러 가지 신용카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알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2, 3일 지나면서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또 괜히 엄한 사람들이 다 진단을 받아야 되고 또 그중에 N차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병원 입원하면은 구상권까지 청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시민의식이고 결국은 알려질 일을 거짓말할 필요는 절대로 없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또 최근 사례들 몇 가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이슈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전파력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10대의 코로나19 전파력이 사실 성인만큼 강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강 기자님,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혹은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집단 감염의 상당수가 이제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의 대부분이 다 가족 간 전파 사례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1월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그때는 아직 등교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5,706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는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가정 내에서 처음 확진 환자가 되었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전파되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연령대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0살부터 9살까지, 10살부터 19살까지 이렇게 10살 단위로 쪼개서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10살에서 19살 사이에 코로나19 전파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 세계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특히 15세 미만, 특히 10살 미만의 아동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심지어는 그들이 성인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라는 사실을 여기저기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조금 방역을 느슨하게 하고 학교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파의 위험은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약간 또 다릅니다. 어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조사를 10살부터 15살 그리고 15살부터 19살로 이렇게 또 10대를 두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10살부터 15살 정도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10살 미만과 비교했을 때 약간 감염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올 겁니다. 외국의 예. 사례까지 염두에 둔다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부터 19살까지, 그러니까 중3부터 고3을 커버하고 있는 네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인과 다르지 않거나 혹은 성인보다 전파율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등교를 하고 학교 내에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어떤 부분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입시 때문에 등교를 오히려 해야 되는 고등학생들이나 중3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하네요, 사실. 네, 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학교를 보낸다면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대목이고요. 예, 예.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느슨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해도 사실은 집단 감염의 위험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10대가 이렇게 다른 연령대들과 비교했을 때 감염의 가능성이 이제 높느냐도 따져봐야 될 텐데 그건 사실은 15살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신체 활동 면에서는 성인과 별로 차이가 없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용이하게 시킨다면 그들도 용이하게 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활동은 왕성한 반면에 개인 위생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잘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아마 이 집단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동안은 우리가 보통 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이 10대 또 학생들은 뭐 감염의 가능성이나 전파력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연령이 15세나 낮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뭐 국내에서도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사례가 있었고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연령별로 그 행동 양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우리 고등학생이나 중3생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밀접 접촉을 하는 학교 생활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하고 예. 다닐 때도 그렇고요. 일단 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가도 일단 자기가 개인적인 주체성이 생기는데 이런 고등학생 또는 대학교 초년생인 경우 그것들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전혀 개념 없이 그냥 파티하고서 같이 술 마시고 마스크도 안 쓰고 무섭지 않다 하고 생각하는 코로나 걸리면 뭐 돈 주겠다 하는 파티까지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질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사람이 많지만 네네. 이 젊은 사람 층에서도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소화기계, 뇌신경계, 심지어는 생식세포까지도 감염이 돼갖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그런 네. 케이스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만 않는다. 또 그중에는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갖고 우리 면역 반응이 갑자기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사망하는 또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걸리지 않아야 되고 또 지금은 노인이라든지 부모님 또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하고 네. 접촉은 최대한 피해주고 마스크는 꼭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 국민 모두가 지금은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TBS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BS